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인데요.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제 전 부인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고 싶어서 제 전 부인이 자주 듣는 이 채널에 제 이야기를 써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전 부인이 이걸 듣고 있으면 자기 이야기라는 거 알 거고, 그럼 사람들이 욕하는 거 보면서 뭐 느끼는 게 있을 테니까요. 이곳 사연 채널을 듣다 보니까 여기도 저처럼 배우자 복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튼 저희 부부 이혼 이야기도 결코 밀리지 않을 정도로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좀 잘 살아서 결혼도 비슷하게 잘 사는 여자 만나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3년도 못 가서 이혼하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진짜 결혼이라는 게 돈 많다고 꼭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 앞날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시는데요. 원래부터 저희 할아버지가 대대로 그 지역의 유지 집안이라서 시골에 굉장히 많은 농과 밭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젊었을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별다른 어려움 없이 크게 회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는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던 첫사랑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게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미인이셨다고 해요. 하긴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어머니도 정말 예뻤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는 여유로운 할아버지의 집안 배경과 또 전폭적인 금전적 지원 아래 사업적으로 성공한 것은 물론이고 동네에서 가장 미인이신 저희 어머니와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셨답니다. 그래서 신혼 초만 해도 동네 사람들이 모두 저희 부모님을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가졌을 때도 임신 중독으로 무지하게 고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꼬박 하루를 진통을 하다가 결국 재앙절개로 어렵게 절 낳으셨다고 해요.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절 낳은 어머니의 모습에 아버지는 더 이상 자식 욕심을 갖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형제 자매 없이 외동으로 자라게 됐어요. 아버지는 어머니 출산 후에 다시 몸을 회복하고 우리 세 식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회복은커녕 어머니의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더니만 결국 제 나이 3살 때 신부전증을 앓기 시작했고, 제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에 신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신부전증을 앓고 있을 때 아버지는 어렵게 다른 사람의 신장을 구해서 그 당시 이식 수술을 시켜줬는데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후로 몸 상태가 더욱 최악으로 치닫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신부전증은 끔찍한 신장암으로 악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당시 의사한테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살릴 테니까 무조건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울면서 빌었다고 합니다. 금수저 할아버지 배경 덕에 한 번도 누구에게 무릎을 꿇은 적이 없는 자신감 넘치는 아버지인데, 이때만큼은 누구보다 처절하고 절망적인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간절함과는 달리 의사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 다시 신장 재이식을 해도 힘들 거라는 부정적인 말만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무조건 살려달라고 했고, 결국 어머니는 그 약한 몸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또 한 번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공수해온 고가의 치료제까지 맞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자세하게 모르지만 이 치료제가 웬만한 사람은 꿈도 못 꿀 정도로 정말 비쌌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 당시 최근에 나온 신약이라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 한 번 치료제를 쓰는데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거의 몇백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만 살릴 수 있다면 정말 전 재산이라도 팔듯이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어머니를 살리고 싶어서 그 비싼 치료제를 계속 공수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맞췄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정성 때문인지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병원에서 긴 투병 생활을 하면서 잘 버텨주셨습니다. 다행히 그 치료제가 효과가 있어서 약간의 호전 가능성도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유례없는 불경기가 찾아온 겁니다. 당연히 경제 상황을 타는 아버지의 사업은 불경기의 직격탄을 맞고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탄탄하고 잘 나가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부도를 정할 정도로 위기가 찾아왔어요. 네, 바로 IMF의 전조였던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어떻게든 어머니 병원비와 치료제는 구하려고 안간힘을 썼는데요. 그때 당시 시절이 시절인지라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 도대체 우리 성욱이 생각은 안 할 거야? 무리해서 내 치료비 대다가 회사 망하면 앞으로 당신 혼자서 우리 성욱이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나 원래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당신 정성과 노력으로 이만큼 더 살았으면 됐어. 더 이상 삶에 미련도 없고 당신 계속해서 의미 없는 내 치료비에 돈 쓸 거면 그러지 마. 나 이제 병원 퇴원하고 그냥 남은 여생 지긋지긋한 병원 치료가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보내고 싶어. 그러니 이제 나 포기하고 어떻게든 돈 아끼고 회사 살려서 나중에 우리 성욱이 고생시키지 말어. 당신이야 원래 부잣집 아들이라 돈 없는 고통과 서러움을 잘 모르겠지만 나는 너무 잘 알아. 나 우리 성욱이 나처럼 고생하는 거 싫어. 내 병원비 때문에 회사 망하고 그래서 성욱이 힘들게 사는 거 보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치료는 이제 여기까지 하자. 당신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나 혼자 성욱이를 키우다니. 하늘이라니. 왜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나 성욱이 혼자 못 키워. 나 당신 없이는 못 사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다 나을 생각해. 그리고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어른이 알아서 다 해결하니까. 당신은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 우리 성욱이 제일 위하는 길은 엄마가 옆에서 끝까지 있어주는 거라고. 그렇게 아버지는 회사가 어려워져도 끝까지 엄마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비싼 치료제를 계속해서 마치셨다고 합니다. 결국 감당하지 못한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쌓이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회사의 빚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부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어머니의 건강 상태도 점점 안 좋아져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부잣집 아들이라도 당시 부도난 채권과 어머니 밀린 병원비 그리고 장례비를 다 계산하고 나니까 남는 게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떠난 것도 힘든데 갑자기 가난해지기까지 한 아버지는 어린 저를 친구 집에 잠시 맡겨놓고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는데요. 생각보다 직장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맨날 한강에서 깡소주 마시면서 진짜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당시 어린 저를 위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셨고 결국 아버지는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가다를 뛰며 다시 사업을 일으킬 자본금을 모으셨다고 해요. 그때 당시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면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 공장 한켠에 쪽잠을 자면서 힘든 노가다 일을 하고 돈을 모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모은 돈으로 아주 조그마한 사무실을 다시 열어서 이전 사업 인맥들을 이용해 하청 일을 땄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던 아버지가 노가다판 거친 일꾼들과 어울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끝까지 버티셨고 다행히 아버지가 막 사무실을 시작하실 때부터 우리나라 경기가 예전보다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일이 계속해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한번 회사가 부도나고 망한 경험이 있던 아버지는 사업이 잘 될 때도 절대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셨는데 그러니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됐을 쯤에는 아버지는 꽤 목돈을 벌어서 사무실을 팔고 상가를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아버지의 노력 때문에 다시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됐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아버지의 상가 임대 수입도 잘 나오고 은행 대출을 잘 갚게 되자 또 다른 상가를 매입할 수 있었고 덕분에 아버지는 어엿한 부동산 임대업자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시 부자가 된 아버지는 엄청 힘든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없는 사람들 마음을 많이 헤아렸습니다. 자선단체에 기부도 많이 하고 항상 매달 버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쓰시더라고요. 또 엄마 없이 자란 제가 혹시라도 엇나가거나 방황을 할까봐 누구보다 옆에서 저를 엄하게 키우셨는데요. 그래서 항상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면 저를 데리고 양로원이나 노인복지관, 고아원의 봉사활동도 다니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제가 대학생이 되어도 주말이나 쉬는 날에 봉사활동 가자고 저를 불러내셨답니다. 그래서 남들 다 소개팅 미팅 다닐 때 저는 주말마다 아버지 따라서 고아원 아이들과 놀아줬는데요. 솔직히 갓 대학 입학할 때는 이게 좀 많이 귀찮고 싫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남자고 혈기왕성한 나이인데 쉬는 날 친구들이랑 놀거나 여자를 만나고 놀고 싶지 누가 코올리기 꼬맹이들이랑 지내는 걸 좋아하겠냐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제가 젊은 나이에 연애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지금 네 나이에 괜히 여자 일찍 만나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다. 혈기왕성한데 재수없어서 불장난이라도 하면 서로 간에 힘들어지는 거야. 그저 군대 가기 전까지 봉사활동이나 하면서 조신하게 잘 지내. 연애는 꼭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좀 성숙해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좋은 대학 새내기 시절 저는 연애는커녕 여자랑 단둘이 밥을 먹는 것도 아버지의 눈치를 봤답니다. 대신 고아원의 꼬마들과 놀면서 그렇게 제 혈기왕성한 청춘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불만이 있었지만 나중에 봉사활동을 계속하면서 그 아이들과 친해지고 정이 많이 들어서인지 의외로 아이들 돌보는 데서도 큰 만족감과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여자아이들이 제가 올 때마다 잘생긴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저를 많이 따랐는데 상처가 많은 애들이라서 좀 눈에 밟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꾸준히 봉사하려고 했는데 대학 1학년 마친 그해 겨울에 입영 통지서가 날아오면서 저는 2년 6개월 동안 군대에 가게 되었고 제대하고는 저도 대학 생활하고 학점 쌓고 취업 준비하는 데 바빠서 본의 아니게 고아원 아이들하고는 연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가 엄청 지원을 해줘서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이름난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회사 생활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일하는 게 힘든 건 둘째치고 생각보다 꼰대들이 많아서 부장 때문에라도 이 좋은 대기업을 퇴사하고 싶을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회사 때려치고 아버지 회사 물려받으면 안 되냐고 했다가 아버지한테 눈물 쏙 빠지게 혼났습니다. 젊은 놈이 어디 회사 생활 해보지도 않고 얄팍한 머리부터 쓰냐고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고 노발대발 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솔직히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남의 집 부모는 자식 고생하는 걸 너무 애처로워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대체 왜 저한테만 저리도 엄격하신 건지 내가 친자식이 맞긴 한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쨌든 아버지에게 기댈 수 없었던 저는 너무 더럽고 치사하고 힘들어도 어떻게든 회사 생활을 버틸 수밖에 없었고 매일매일 힘든 업무와 부장들의 잔소리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살이 쏙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 결국 아버지 몰래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몰래 알바를 하면서 그때 당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뒤늦게 이걸 알고는 알바 그만두라고 하고 공무원 시험만 준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한 3년 열심히 공부해도 떨어지고 나니까 모든 의욕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에라나 몰라라 하면서 그냥 놀고 먹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겠죠. 결국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본인 회사 취직하라고 하고 저에게 부동산 임대 사업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심 기대했어요. 남들은 나약한 금수저니 뭐니 욕한다고 해도 그래도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게 남의 밑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세상에 아버지한테서 투자, 부동산 지식을 배우고 업무를 배워 나가면서 정말 어찌나 엄한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차라리 예전에 다니던 대기업을 그냥 이 악물고 버틸 거 그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고 이미 멋대로 잘 다니던 회사도 퇴사하고 게다가 공무원 시험도 떨어졌기에 아버지에게 더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그저 버티고 또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밑에서 매일매일 경무에 시달리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밤 11시까지 늦은 업무를 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근데 저희 집 앞에 웬 여자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여자가 저한테 다가와서 다소 당황하긴 했는데요. 여자애는 저한테 수줍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저 진아예요. 보육원에 있었던.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서 그 아이의 얼굴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주기적으로 봉사 다니던 고아원에서 마주친 아이였습니다. 얼굴이 너무 변해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분명 그 여자애가 맞았습니다. 그때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어느덧 20살 다 큰 처녀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하얀 피부에 잘 빠진 몸매에 예쁜 눈과 오똑한 코를 가진 너무 예쁜 여자가 되어 나타나서 저는 무슨 연예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에 제 심장이 주책맞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아는 저한테 정중히 인사. 인사를 하면서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하지만 꼭 상의드릴 게 있는데 잠시만 시간 내주실 수 있냐고 물어서 저는 집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진아는 제가 커피와 샌드위치를 시켜주자 안쓰러울 정도로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아는 어릴 때도 얼굴이 예뻐서 다소 늦은 초등학생 나이에도 여유롭게 사업하는 넉넉한 가정에 입양될 기회를 얻었었거든요. 지금쯤이면 좋은 집에서 부모님 사랑받고 잘 살고 있을 텐데 갑자기 왜 날 찾아왔을까? 뭔가 쎄한 예감이 들었죠. 그런데 어느새 음식을 다 먹은 진아가 차분하게 털어놓은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지더군요. 그러니까 진아가 당시 입양된 건 맞지만 입양되고 2년도 지나지 않아서 파양을 당했다는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진아가 손버릇이 나쁘고 거짓말을 많이 해서 키울 수 없다는 거였는데 그건 양부모가 꾸며낸 거짓말이고 실상은 진아를 이용해서 다자녀 아파트 청약 혜택을 받고는 지들 아파트 당첨되고 나니까 진아를 다시 고아원으로 보낸 거였죠. 정말 뭐 그런 악마 같은 인간들이 있는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양부모에게 상처받았을 진아가 너무 안쓰러웠답니다. 그렇게 파양당해서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온 진아는 파양당한 상처로 인해서
당연히 고아원에서도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자마자 고아원을 나온 직후 나라에서 주는 자립금을 보증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못된 부동산 업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보증금을 모두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수중에 돈은커녕 갈 데도 없어서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을 하던 순간 갑자기 왜인지는 몰라도 예전 고아원에서 자신에게 잘해준 제가 문득 생각이 났다고 하는데요. 그때 제가 고아원 봉사를 하면서 힘들 때 언제라도 찾아오라고 말한 게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봤더니 때마침 저희 집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말에 염치불구하고 찾아왔다면서 진아는 죄송하다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아이의 닭똥 같은 눈물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파양도 모자라서 사기까지 당한 진아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안쓰러웠습니다. 저 어린 여자애한테 사기를 치다니 그 부동산 업자놈을 찾아가 흠씬 두들겨 패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저는 잘 찾아왔다고 진아를 달래주었고 맥주가 먹고 싶다는 말에 수제 맥주와 고급 안주도 사주면서 진아를 열심히 위로해줬는데요. 정신없이 같이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술병이 점점 늘어났고 진아는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그런지 정신을 못 차리고 만취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갈 데도 없다는 애를 그대로 길바닥에 두고 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진아를 업고 제가 관리하고 있는 빈 오피스텔에 데려다 준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 진아와 제가 한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얼마나 밉던지 힘들어서 찾아온 어린 여자애를 그것도 10살도 넘게 차이 나는데 하룻밤 동침을 해버렸으니 진아에게 너무 미안하고 제 자신도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진아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진아는 그런 저를 위로해주면서 저한테 안겨서 기쁘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은 고아원 시절인 오래전부터 저를 짝사랑해왔다면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자기랑 사귀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진아의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지만 예쁜 진아의 얼굴에 끌리기도 했고 곁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알겠다고 사귀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갈 데 없는 진아에게 한동안 제가 관리하는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아버지 몰래 진아의 집에 드나들며 데이트를 했고 그렇게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동거 아닌 동거를 하면서 예쁜 사랑을 키워나갔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진아가 밥을 먹다가 화장실로 달려가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진아가 제 아이를 임신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이때 임신 소식이 반갑진 않았지만 그래도 모른 척 두고 볼 순 없었습니다. 나이차 많이 나는 고아원에서 만난 여자애를 임신시켰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 아버지 입에서 욕이 나오겠지만 제 아이를 뵌 여자를 그냥 두고만 볼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아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고 자연스럽게 아버지 허락을 받고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진아에 대해서 알면 저를 내쫓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됐지만 저희 아버지가 또 엄하긴 한데 속정도 깊은 사람이라서 내심 제 아이까지 가진 여자를 내치진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처음 진아를 소개하는데 아버지는 진아를 대번에 알아보더라고요. 눈썰미가 워낙 좋아서 그런지 고아원에서 봉사활동했을 때 만난 아이라는 걸 한 번에 알아보고는 인상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너 갑자기 이제서야 찾아와서 내 아들한테 접근한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은혜를 배신하면 안 된다. 괜히 남의 아들 홀리지 말고 네 갈 길 가. 네가 사기 당했다는 돈은 내가 적선하는 셈 치고 줄 테니까. 저는 차가운 아버지의 말에 화가 나서 제 아이를 가진 여자라고 우리는 결혼할 거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야, 이 모자란 놈아. 얼마나 멍청하고 한심하면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어디서 어떻게 살다 왔는지 모를 애를 갑자기 데려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그렇게 멍청하니까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도 다 떨어진 거 아니야. 나는 그 여자를 내 며느리로 받아줄 생각 추호도 없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럼 뱃속의 아이는요? 아버지,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제 아이를 가진 여자한테 이렇게 모질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면서 말했습니다. 이 모자란 놈아,
그 애가 네 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네 애라고 해도 요즘 부부들 애 셋이 있어도 서로 안 맞으면 잘 헤어지는 세상인데 억지로 애 때문에 책 잡혀가지고 대먹지 못한 결혼 허락할 생각 없으니까 네 놈도 빨리 냉수 먹고 속 차려. 막말로 너 나 아니면 너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 판이잖아. 그런 주제에 무슨 애를 책임지겠다고. 으이구 한심한 놈. 지금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너에게 지원했던 모든 것들 전부 다 끊어버릴 거다. 아버지는 그렇게 저에게 진아랑 헤어지라는 엄포를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망연자실한 저를 보고 진아는 이제 자기 인생은 이제 어떡하냐며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제가 믿고 진아가 눈에 안 차도 뱃속에 아이까지 지우라고 하다니 그건 정말 아무리 화가 나도 부모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었고 저 역시도 화가 나서 더 이상 아버지랑 같이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랑 의절하고 저 혼자 홀로서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체 건강하고 사지 욕심 멀쩡하니까 막말로 노가다 막노동을 해서라도 진아랑 뱃속의 제 아이는 어떻게든 책임지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 뜻을 Remix. Turn up the bass.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거짓말 같았지만 눈앞에 정신을 잃은 아버지가 있었기에 꿈이 아닌 현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말 좀 해봐, 제발. 아버지를 향해 소리를 쳤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고 옆에 119 대원이 한밤중 빗길에 외곽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돌 사고가 났다는데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한밤중에 그것도 빗길에 그쪽 외곽 도로에 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오랫동안 일해온 운전기사가 있어서 굳이 저희 아버지가 직접 운전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그 빗길에 외곽 도로에 있었는지 너무나도 궁금했답니다. 아무튼 아버지는 제가 동의서를 쓰자마자 급히 수술에 들어갔고 수술이 잘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회복을 못하시고 그대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멀쩡했던 아버지가 꼼짝없이 산송장이 돼버리다니 아무리 미운 아버지지만 저는 엄청 후회스럽고 죄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아내랑 결혼하면서 아버지 의절 선언에 집을 나가긴 했지만 저는 아버지와 진짜로 평생 의절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말은 모질게 했어도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아버지신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제가 어느 정도 돈 모으고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당연히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세상을 뜬다고 생각하니 진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저와는 다르게 아내는 아버지 사고 소식을 듣더니 말로는 위로를 하면서도 은근히 그럼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냐. 장례 준비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말들을 하고 아버지가 죽길 바라는 눈치더라고요. 아버지 죽으면 그 재산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지긋지긋한 생활고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솔직히 너무 무섭고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가 모질게 대해서 아버지랑 정이 하나도 없고 많이 원망스러웠겠지만 그래도 남편을 낳아주신 시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됐다는데 유산 상속을 바라면서 죽기를 기다리는 게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화를 가라앉히면서 아버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병문안이라도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병문안 가면서도 무슨 어디 좋은데 나들이 가는 것처럼 예쁜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해대는 게 되게 신나 보이더라고요. 우중충한 제 얼굴과는 달리 아내는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게 자신에게는 기쁜 일인 것처럼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싫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 아이를 낳아준 여자이기에 그냥 제가 다 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아내와 함께 아버지 병문안을 갔는데 제가 오는 날이라는 걸 알아서 그런 건지 그날따라 뭔가 누워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평소와는 다르게 생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또 울컥해서 아버지에게 이게 뭐냐고 빨리 일어나라고 아버지 손을 주물려 들었는데요. 아버지의 생체 반응이 생기고 모니터에 심장박동 변화가 생긴 겁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간호사를 불렀고 정말 무슨 영화에서 보듯이 아버지는 갑자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번쩍 뜨고 제 이름을 불렀죠.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버지를 안고 저 알아보시겠냐고 그동안 너무 죄송했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토닥여 주면서 누군가를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노려보는 것을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새파랗게 질린 아내가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아버지 왜 그러냐고 아직도 저 사람이 그렇게 미운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더니 형사들이 들어와서 제 아내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제 아내가 저희 아버지를 헤아려 했으니 살인 미수 공조한 혐의로 체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내가 형사 손을 뿌리치면서 아니라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뭔가 잘못된 거라고 저 여우 같은 늙은이가 술수 부리는 거라고 이제 막 깨어난 아버지한테 눈을 부라리고 소리치면서 정말 지랄 발광을 떠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충격적인 광경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보처럼 지켜보기만 하는데 아버지는 형사님들한테 절대 용서할 생각도 선처할 생각도 없으니까 집에 가서 제대로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친히 부탁을 하셨고 형사들은 나가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아내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그대로 끌어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혼이 나가 있는 저를 불렀습니다. 성호가 많이 놀랐지?
근데 저 사악한 년을 떼어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 모든 게 믿기지 않겠지만 내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 놀라지 말고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아버지는 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줬는데 정말이지 아내는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치는 여자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미 고아원 봉사할 때부터 아내의 질이 안 좋다는 걸 전부 알고 있었다고 해요. 고아원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다 보니 거기 원장님과 당연히 친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 아내의 실체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거죠. 아내 옆에는 아주 질 나쁜 양아치 같은 놈이 항상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놈도 그 고아원에 있던 애였는데요. 이미 중학교 때부터 사고를 쳐서 퇴학도 당하고 소년원에서도 몇 개월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내가 입양된 집에서 파양된 이유도 정말 양부모 진술처럼 진짜로 손버릇도 나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데다가 자꾸 고가의 물건들을 훔쳐가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파양 후에 고아원에 돌아온 아내는 본격적으로 그 질 나쁜 놈과 함께 고아원 물건들에도 손대기 시작했고 결국 20살이 되자마자 도망치듯이 나가게 됐는데 그놈과 함께 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누군가를 사기치기로 했고 그 첫 타겟이 저였던 거예요. 과거 몰래 진아를 제가 관리하는 오피스텔에서 살게 해줬을 때도 아버지는 이 사실을 이미 진작에 알고 계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제가 만나는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알아보다가 그 고아원에 파양당한 여자애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원장님에게 물어본 결과 지금의 질 나쁜 애인과 동거를 하면서 저에게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사실을 모두 아시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둘이 헤어지게 만들까 고민을 하시던 중 저희가 먼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서 아버지를 찾아갔던 거였고요. 당연히 아버지는 어떻게든 제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였고 뱃속의 아이도 지우라고 아버지답지 않게 모진 말을 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제가 자기를 의절하고 진아를 선택할 줄은 꿈에도 몰랐대요. 그리고 키워준 부모를 그런 질 나쁜 애 때문에 의절한 게 너무 괘씸해서 실컷 고생하게 놔둬야겠다. 고생하다 보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가 돌아오지 않자 결단을 내려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진아의 질 나쁜 애인인 마상철에게 찾아가서 다시 진아를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 마상철이 보상금을 요구했고 그 보상금을 가지고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게 바로 마상철이 낸 교통사고였어요. 돈에 눈이 먼 마상철과 김진아가 아예 아버지를 죽여서 유산 상속 후에 이혼을 해서 엄청난 돈을 챙기기 위해 아버지를 죽이려고 꾸민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살았고 저 무서운 연놈들로부터 저를 구하기 위해 살인미수 증거를 다 모으고 경찰한테 넘긴 후에는 식물 인간인 척하면서 저와 아내를 부른 겁니다. 저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한테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저 때문에 안 당해도 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모자라 그걸 이용해서 연기까지 해야 했다니 아버지가 저를 위하는 진심이 느껴지고 그동안 제가 그런 마음 하나도 모르고 아버지를 욕했던 게 떠오르면서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철철 흐르더라고요. 저는 죄송하다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연신 아버지에게 사과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고 아버지는 괜찮다며 사내놈이 질질 짜는 거 꼴보기 싫다며 저를 달래줬습니다. 그리고 일단 잡혀간 김진아를 보러 경찰서에 갔더니 김진아는 저한테 끝까지 발뺌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이 자기랑 저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라놓으려고 아버지가 꾸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형사들은 교통사고 당시 영상과 아버지가 모은 증거들을 저한테 보여줬는데 거기에 진실이 낱낱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김진아는 지 고아원 애인인 마상철과 수시로 카톡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돈 뜯어낼 궁리를 한 게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남겨졌으니까요. 저는 끝까지 저희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도 없는 김진아를 보고 절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기 좀 유치장에서 꺼내달라는 김진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넌 아마 한동안 밖에 못 나올 거야. 곧 혐의 인정되고 영장 발부되면 구치소로 옮기게 될 거고 형이 확정되는 순간 교도소로 가게 되겠지. 왜냐면 우리 부자는 절대로 당신이랑 합의하거나 선처를 구해줄 생각 1도 없으니까. 저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는데 김진아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지훈이는? 우리 지훈이 아직 아기인데
엄마 없이 어떻게 당신 혼자 키우게?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우리 지훈이 봐서라도 나 좀 여기서 꺼내줘. 어? 역시 너 보통 뻔뻔한 게 아니구나. 진작에 네가 우리 지훈이 생각했으면 마상철이랑 붙어 먹어서 우리 아버지 죽일 생각을 안 했겠지. 너 우리 아버지 죽이고 유산 받아서 나랑 이혼하려고 했잖아. 그때 우리 지훈이 데려가려고 했어? 아니잖아. 나랑 지훈이 둘 다 버리고 마상철이랑 새 살림 차리려고 했잖아. 그래놓고 어디서 애 생각하는 척이야. 하지만 제 말에 김진아는 절대 아니라고. 우리 지훈이만큼은 죽으나 사나 같이 데려가려고 했다고 말했는데 그 말에 저는 묘하게 예감이 싸늘해졌습니다. 지훈이를 데려가겠다는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과연 김진아가 새 애인과 재혼하면서 제 아이를 데려갈 사람인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마 하는 심정으로 지훈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지훈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 마상철의 아들이구나. 애초부터 김진아가 저한테 접근하기 위해 마상철 아이를 제 아이라고 뻥친 거구나.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네 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멍청한 제 자신이 한없이 후회스러워졌습니다. 그동안 뻐꾸기 새끼에 속아서 죄 없는 우리 아버지랑 의절하고 아버지를 사지로 내몰아 까딱 잘못하면 저 못쓸 년놈들 때문에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정말 저 두 년놈을 제 손으로 처단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전 이혼 전문 변호사를 사서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했고 다행히 김진아가 저한테 접근할 때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했다는 게 인정이 되어 김진아와의 혼인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법적으로 결혼한 기록이 없는 총각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큽니다. 마상철은 살인미수와 협박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형을 살게 되었고 김진아는 공법인 게 인정돼서 징역 3년형에 처해져서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아이는 고아원에 보내줬고요. 솔직히 지훈이만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픕니다. 애는 아무 죄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김진아와 마상철, 저 연놈들의 핏줄을 제가 키울 엄두는 나지 않아서 그저 한 달에 한 번 지훈이가 있는 고아원에 후원 선물이나 전해줄 뿐이에요. 지훈이는 지 엄마, 아빠를 닮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수밖에 없겠죠. 개인적으로 김진아나 마상철이 감옥에서 나와도 지훈이를 키우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것들은 부모 자격이 없는 것들이니까요. 아마 김진아는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살기 팍팍할 겁니다. 고아 출신에 정가까지 있으니 앞으로의 인생에 고생길만 펼쳐지겠죠. 저는 이런 기막힌 일을 겪고 난 후에 너무 심신이 지쳐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사업을 배우고 같이 낚시도 다니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괜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김진아 또래의 여자만 봐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 일은 저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볼 때마다 너무나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아버지가 반대했을 때 진작에 그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지나간 시간 후회해봤자 되돌릴 수는 없겠죠. 좀 괜찮아지기까지 당분간 여자는 안 사귀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은 저와는 다르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